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이다. 어진 사람은 화를 쏘는 사람과 같다. 화를 쏘는 사람은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한 뒤 화를 쏜다. 화살을 쏘아 명중하지 못해도 자신을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내려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반성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자기 반성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이나 핑계를 찾기 일쑤다. 스티븐 코비는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서양 사람은 공자의 가르침을 매우 존경하고 따른다. 예를 들어 공자의 가르침 중에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고 소인은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한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정당하지 않은데요? 일을 망친 이유는 상사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고 동료들도 협조해주지 않고 고객도 제 체면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다시피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주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른다. 즉,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인지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한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송이를 발견하고도 따먹지 못하자 아직 덜 익은 신포도일 것 같아서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자신의 인지 부조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부에서 문제의 이유를 찾게 된다. 자신의 능력이 못 미침에도 여우처럼 일단 포도가 덜 익어서 먹지 않겠다고 말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버린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 자기 합리화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황이 계속 꼬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맹자는 사람이 화를 쏠 때의 상태를 예로 들어 해답을 제시했다. 활 쏘는 사람은 자세를 바르게 잡은 뒤 활을 쏴야 한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았다면 승자를 원망하지 않고 활을 쏜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은 활을 쏠 때 화살을 관역의 중심에 맞추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자세를 먼저 반듯하게 잡은 뒤 활을 쏘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세를 바르게 조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어야 한다. 자세 준비가 끝났으면 화살을 활시위에 걸고 그대로 화살을 쏜다. 이렇게만 하면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다. 활쏘기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자세가 삐뚤어졌을 때다. 삐뚤어진 자세에서는 호흡이 불안정하고 눈은 계속 관역을 응시하지만 손을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활을 쏘게 되면 10중8구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래서 맹자는 화살이 관역에 명중되지 못했을 때 나보다 활을 잘 쏜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등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길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일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갖춰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 세상 탓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계속 고쳐나가며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일이나 상황이 점점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반대로 문제의 원인을 계속 남에게서 찾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점점 엉망으로 꼬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사람의 심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맹자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다. 맹자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관을 짜는 사람은 본래 남을 돕고 남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온종일 자기가 만든 화살로 사람을 몇 명이나 쏘아 맞힐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어떨까? 또 관을 짜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관이 더 많이 팔리기를 바란다면 어떨까? 머릿속이 온통 사람을 해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는 인과 의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맹자는 이런 사람을 인역이라고 불렀다. 즉 타고나기를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상실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욕망과 외부 환경에 내어주고 환경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면서도 노예로 사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 이 일은 너무 수준이 낮고 장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자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것을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심리학에서 이런 마음 상태를 설명해 줄 근거를 여러 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내면의 충돌이라는 책에서는 많은 이가 매일 수많은 충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작 끊임없이 아이를 질책하고 타박한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갖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건다. 어떠한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얻으려는 결과와 모순되고 이로 인해 충돌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남의 불임을 당하면서 남의 불임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외부 조건과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반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줄 알아야 한다. 예전에 회사에서 어떤 젊은 친구 한 명을 채용했다. 당시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모두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했다. 당시 그 젊은 친구와 함께 입사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이렇게 따분한 일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무슨 발전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그 젊은 친구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마쳤으며 다른 직원들이 맡은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고생스러운 일까지 도왔다. 더욱이 이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입사한 첫날부터 매일 업무 일지를 썼던 점이다. 그는 매일 자기가 한 일과 이를 통해 배운 지식을 전부 상세히 기록했다. 또한 문제에 부딪히면 선배 직원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다.
당연히 그 젊은 친구는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그 젊은 친구는 1년도 안 돼서 기초 업무 지식을 모두 파악했고 그 뒤로는 중요한 부서로 이동해 일하게 됐다. 반면 그와 함께 입사한 다른 직원은 여전히 자신이 운이 없어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며 불평했다. 어떤 난관도 뛰어넘는 반추의 저력.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기 반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줄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높아지고 마음이 정화되어 내면의 모순과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어진 성품, 즉 인성이 행동에 배어나온다. 이런 사람은 갈수록 멋지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상 초월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이다. 어진 사람은 화를 쏘는 사람과 같다. 화를 쏘는 사람은 자신의 자세를 바르게 한 뒤 화를 쏜다. 화살을 쏘아 명중하지 못해도 자신을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아내려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반성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나 자신을 반성하고 나의 잘못된 점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나아가 자기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자기 반성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히면 가장 먼저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이나 핑계를 찾기 일쑤다. 스티븐 코비는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서양 사람은 공자의 가르침을 매우 존경하고 따른다. 예를 들어 공자의 가르침 중에 군자는 잘못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고 소인은 잘못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젊은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반응한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나요? 정당하지 않은데요? 일을 망친 이유는 상사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고 동료들도 협조해주지 않고 고객도 제 체면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다시피 이들은 갈등의 원인을 주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인지 부조화라고 부른다. 즉,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인지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한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배고픈 여우가 포도송이를 발견하고도 따먹지 못하자 아직 덜 익은 신포도일 것 같아서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자신의 인지 부조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외부에서 문제의 이유를 찾게 된다. 자신의 능력이 못 미침에도 여우처럼 일단 포도가 덜 익어서 먹지 않겠다고 말해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버린다. 이것이 바로 자기 합리화 과정이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 자기 합리화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지고 무슨 일을 해도 상황이 계속 꼬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맹자는 사람이 화를 쏠 때의 상태를 예로 들어 해답을 제시했다.
활 쏘는 사람은 자세를 바르게 잡은 뒤 활을 쏴야 한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지 않았다면 승자를 원망하지 않고 활을 쏜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야 한다. 이 말은 활을 쏠 때 화살을 관역의 중심에 맞추고 싶다면 반드시 자신의 자세를 먼저 반듯하게 잡은 뒤 활을 쏘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세를 바르게 조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어야 한다. 자세 준비가 끝났으면 화살을 활 시위에 걸고 그대로 화살을 쏜다. 이렇게만 하면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다. 활쏘기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자세가 삐뚤어졌을 때다. 삐뚤어진 자세에서는 호흡이 불안정하고 눈은 계속 관역을 응시하지만 손을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활을 쏘게 되면 10중8구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래서 맹자는 화살이 관역에 명중되지 못했을 때 나보다 활을 잘 쏜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등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길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일할 때도 이런 태도를 갖춰야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남 탓, 세상 탓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계속 고쳐나가며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일이나 상황이 점점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반대로 문제의 원인을 계속 남에게서 찾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점점 엉망으로 꼬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사람의 심성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맹자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었다. 맹자는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관을 짜는 사람은 본래 남을 돕고 남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만약 활과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온종일 자기가 만든 화살로 사람을 몇 명이나 쏘아 맞힐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면 어떨까? 또 관을 짜는 사람이 자신이 만든 관이 더 많이 팔리기를 바란다면 어떨까? 머릿속이 온통 사람을 해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는 인과 의를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맹자는 이런 사람을 인역이라고 불렀다. 즉 타고나기를 남에게 불임을 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선택권을 상실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욕망과 외부 환경에 내어주고 환경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면서도 노예로 사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 이 일은 너무 수준이 낮고 장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활과 화살을 만드는 자가 활과 화살을 만드는 것을 부끄럽다고 느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심리학에서 이런 마음 상태를 설명해 줄 근거를 여러 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내면의 충돌이라는 책에서는 많은 이가 매일 수많은 충돌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정작 끊임없이 아이를 질책하고 타박한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갖 상처 주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건다. 어떠한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얻으려는 결과와 모순되고 이로 인해 충돌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남의 불임을 당하면서 남의 불임을 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외부 조건과 자기 자신에게 속박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반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줄 알아야 한다. 예전에 회사에서 어떤 젊은 친구 한 명을 채용했다. 당시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모두 가장 기본적인 업무부터 시작했다. 당시 그 젊은 친구와 함께 입사했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는 매일 이렇게 따분한 일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무슨 발전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그 젊은 친구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자신의 업무를 마쳤으며 다른 직원들이 맡은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고생스러운 일까지 도왔다. 더욱이 이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점은 입사한 첫날부터 매일 업무 일지를 썼던 점이다. 그는 매일 자기가 한 일과 이를 통해 배운 지식을 전부 상세히 기록했다. 또한 문제에 부딪히면 선배 직원을 찾아가 배움을 청했다. 당연히 그 젊은 친구는 다른 입사 동기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다. 그 젊은 친구는 1년도 안 돼서 기초 업무 지식을 모두 파악했고 그 뒤로는 중요한 부서로 이동해 일하게 됐다. 반면 그와 함께 입사한 다른 직원은 여전히 자신이 운이 없어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며 불평했다. 어떤 난관도 뛰어넘는 반추의 저력.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자기 반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줄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인지 능력이 높아지고 마음이 정화되어 내면의 모순과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 아울러 어진 성품, 즉 인성이 행동에 배어나온다. 이런 사람은 갈수록 멋지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상 초월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